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월의 고용 쇼크 경고, 고용 쇼크 얼마나 심각한 미국 경제에 충격을 가져다 줄지, 이 고용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일본 입장에서는 또 금리 인상을 예고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러면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일본은 또 역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된다. 그 얘기는 다시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다시 고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실업자가 늘어난다. 실업률이 상승한다. 신규 취업자가 줄어든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요인들입니다. 특히 고용 통계는 경제 후행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그 즉시 고용이 후퇴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 나중에 나빠지는 거예요. 채용 과정, 또 해고 과정 자체가 즉각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연한 노동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미국조차도 고용 통계는 후행적입니다. 근데 그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고용 쇼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감을 고조시킬 수 있겠죠.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은 어때요? 오히려 bad is good, good is bad. 가장 대표적인 이 표현 왜 나온 겁니까? 고용에 충격이 있을 때 그러면 고용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있는 것이다. 나쁜 게 오히려 좋은 것이다. 시장 반응은 나쁜 걸 오히려 좋게 반응해요. 고용 데이터가 발표될 때 고용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네 하면서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더 솟구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의 현상이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 세 인물, 또 잭슨홀 미팅의 세 분의 주인공,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역시 일본 중앙은행 BOJ 총재, 또 ECB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라가르도, 이 세 분의 발제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지금 고용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고 단기적인 현상과 중장기적인 고용 구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경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의 노동시장 경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Non-Farm Payroll Gains가 지난 5월 또 6월 기존에 발표됐었던 통계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서 고용 쇼크에 대한 경계감, 우려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떻게 25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가 하면서 이거 조작인가 하면서 고용노동통계국장을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자, 파월의 노동시장 경고는 어쨌든 미국 고용에 쇼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PPT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까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짧게 몇 가지만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 신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고용노동 통계의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하 상황이 예견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금리 인하의 수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26년 경제전망서를 발행했고 이 경제전망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2025년 전망서에서도 1년 전에 금리 인하의 여정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6년은 그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스테이블 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국채 발행량, 또 SLR과 같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위험 요인이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들을 이 북콘서트로 초대하는 바입니다. 고정 댓글 상단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다루었었던 핵심 주제, 바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은 굳이 따지면 학회 성격이 더 강해요. 그런데 연준 의장이 통상 기조연설을 맡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준 의장의 그 짧은 연설에 주목을 하시는데, 약 2박 3일 동안 개최되는 이 심포지엄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눈 대주제가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 주제였거든요. 정말 많은 학자들, 또 정말 많은 통화정책 수장들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또 그 밖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PPT는 지난주와 오늘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두 중앙은행 총재의 발제문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이 베버리지 커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베버리지 커브는 제가 가끔 설명드렸는데 조금 해석이 어려워서,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평축이 실업률이에요. 수직축이 잡 베이컨시 레이시예요. 그러면 빈 일자리가 얼마나 많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검정색 보세요. 2000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9년 동안 이 그래프가 어디로 이동했냐면 검정색이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실업률은 줄어들고 반대로 잡 베이컨시 레이트는 올라간다. 실업률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그러니까 잡 베이컨시가 많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많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실업자가 줄어든다, 이 뜻이에요.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주황색 그래프를 볼까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실업률이 낮았다가 갑자기 15%로 급등했다가 다시 안정화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좌측으로 좌상단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빨간색처럼 움직이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 초록색처럼 움직였는데, 이 초록색처럼 움직이는 과정은 실업률은 상승하긴 하는데 찔끔 상승하고 잡 베이컨시 레이트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잉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업률은 상승한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직으로 형성되는 걸 보니까 실업률은 조금만 상승하는 것 뿐이지만 일자리 공급량이 많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얼마 없고 일자리 공급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률이 덜 상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혹여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이 부분만 다시 돌려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커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미국의 고용노동시장, 우리나라 베버리지 커브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려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고용노동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있는 건데, 실업률이 크게 급등하지는 않아도 상당한 고용 충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초록색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낙하하는 이유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봤을 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다면 점선처럼 생산성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요즘 노동 생산성의 상승 속도를 보면 그것을 훨씬 압도하리만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많은 산업 섹터별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니 사실 많은 사람들의 1인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게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안점은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이 올라간다. 생산성이 올라가서 보신 것처럼 TFP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여러분 미국 인구도 사실 줄어들고 있고요. 노동력도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에도 상당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산업의 영역에 걸쳐서 AI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또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노동 투입은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아웃풋은 커지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죠. 인풋분의 아웃풋인데 인풋이 노동력이에요. 아웃풋은 소위 매출액인 거예요. 근데 노동력 투입은 줄어드는데 아웃풋은 많아진다. AI를 활용하고 로봇을 활용하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야기되겠죠.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이게 잭슨홀 미팅의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앞에 말씀드렸던 일본은 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려 하는지 우에다 총리의 발제문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구 구조 변화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에다 총재의 그 PPT 표지입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도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그리고 워킹 에이지,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1995년부터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네, 바로 일본의 인구 구조적 변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구 구조적 변화와 노동 시장의 변화를 같이 맞물려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장기 불황,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일자리 공급량이 줄었었어요. 근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재밌게도 노동력 부족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일자리도 감소하지만 노동력은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버 쇼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구 구조적 변화가 같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성과 시니어들의 노동 참여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버 쇼티지가 있긴 있으나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의외로 실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여성의 노동 참여, 또 시니어스, 만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레이버 서플라이 대비 충분히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노동시장, 취업자가 감소하는 속도는 상당히 낮다. 보세요. 1번과 2번.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속도는 가파른데 소위 취업자 감소 속도는 더디다. 취업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 거죠. 그럼 어떻게 일본은 이런 선례를 만들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어떻게 그런 고용노동 환경을 만들었는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또 이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결국 그런 고용노동시장의 변화가 일본의 임금과 물가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다 줬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의 물가 상승률 CPI 같은 경우는 주로 떨어졌어요. 그죠? 바그래프가 주로 떨어졌었어요. 올라간 애도 있지만 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페이먼트, 임금 같은 경우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30년 전 임금 수준이나 지금의 임금 수준이나 큰 변화가 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세가 야기되고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벗어난 거죠. 저는 이런 표현을 얻어 걸렸다라고도 표현하는데 2022년에 글로벌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일본도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낮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다가 물가 상승 압력 덕분에 적정 물가에 거의 도래된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만큼 일본 경제가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노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임금도 올려달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임금도 올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 물가도 자극되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다. 그럼 임금이 올라가면 그게 또 물가를 자극시키고 물가가 자극되니까 또 임금도 올라갈 수 있다. 바로 이 그래프에서 이 우에다 총재는 이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가는 정상화되고 있고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게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상승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어. 이런 여정 하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에다 총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0.5%까지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1%에서 1.5 사이, 그러니까 일본의 목표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약 1%에서 1.5% 사이니까 그 여정을 앞으로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이 장표에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러 가지 상황, 노동 상황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노동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소프트웨어 인베스트먼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에다 총재의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영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게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력이 지금 부족하다 하는 입장까지 온 것이니까 그런 영역에서는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이렇게 다시 어려운 만기,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다가 그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는 여정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준 겁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사인을 준 것이고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 사인을 준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겠구나. 그러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투자했던 투자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절차가 신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비중이 낮다. 미국 봐라, 우리보다 훨씬 높다. 독일, 중국,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인데 아직도 여정이 길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덜 도입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생성형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노동 생산성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의 임금 상승이라든가 정상적인 물가 상승 또 그 과정에서 물가를 상승시켜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목표하는 1%에서 1.5%의 금리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정 속에 놓여 있다라는 우에다 총재의 핵심적인 발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잭슨홀 미팅의 세 번째 주인공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ECB 총재 라가르드의 발제 PPT 표지고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거시경제적으로 노동시장의 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상당 부분 하락했다가 최근에 25년 들어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더할 수 없이 안정화되고 있다. 상당 부분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그 당시의 실업률 레벨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높은 실업률 하에 있다. 그래서 유로존 경제가 좋지 않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1970년대 노동시장에 쇼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생산성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그때 생산성에 큰 충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회복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이 이후에 크게 급감하고 리얼 웨이지, 임금 상승률도 크게 줄어들었었어요. 특이한 거죠. 1970년대 오일 쇼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그때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진 않고 우상향했지만 포스트 팬데믹 때는 임금 상승률마저 떨어졌었던 거예요. 특히 22년, 23년에는 러우 전쟁이 있었고 러우 전쟁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거 수입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서 금리는 금리대로 인상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상승하니까 소위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이 임금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임금 상승률이 유독 산업, 인더스트리와 마켓 서비스를 구분하는데 굳이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인더스트리는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마켓 서비스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노란색,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률은 상당한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유로존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 회복은 되고 있으나 그렇게 뚜렷한 회복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거시경제적으로 유로존의 노동시장 쇼크는 또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인플로이먼트, 취업자가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인력 한 명당 일하는 시간은 또 줄어들기 때문에 총 시간은 이 취업자 증가하는 속도만큼은 안 늘고 있다. 총 노동 시간이죠. 한 명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생산성이 올라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몇 명이 일하고 각 한 명당 몇 시간을 일하는지 그걸 곱했을 때 그 값이 바로 총 노동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취업자 증가 속도만큼이나 빨간색 그래프죠. 취업자 증가 속도만큼이나 총 일하는 시간의 양은 빠르게 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노동시장의 매크로적인 거시경제적인 그 구조적 변화를 라가르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다. 하나는 AI를 활용함에 따라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죠. 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미래 유망 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많은 인력들을 노동시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인력과 고령층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주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또 유로존 경제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많이 위태위태해졌었는데 그런 노동시장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리와 함께 여러분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미국은 추가 금리 인하의 여정이 시작되고 한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금리 인상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럼 아무래도 또 엔캐리 청산의 여정이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이 어쩌면 주식시장에 긍정적 기회를 주는 요소라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와 함께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를 주목해 가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지 그게 또 상대적으로 엔캐리 청산 절차를 야기하는지 그게 또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인을 줄지 어떤 위험 요인이 될지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 시장을 읽어나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2026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북콘서트를 개최할까 합니다. 2025년 9월 20일 그리고 21일 서울과 부산에서 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2026년 경제를 좀 조망해보고 나는 어떤 스탠스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길 희망하시는 분은
이 콘서트에 초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단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